네, 반갑습니다. 네, 국어를 가르치는 조혜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에 맞아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국어 학습법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번에 수능 국어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요즘 수능 국어가 굉장히 점점점 고인물 게임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 학습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 비효율적으로 좀 대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들로 좀 4가지 추려왔으니까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학습법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능 국어 시험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게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인가에 대해서 약간 간접 체험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학생들이 어디서 좀 막히는가, 제가 이제 글 하나를 띄워 드릴 거거든요. 뭐 긴 글은 아니고 2문장입니다. 2문장. 한번 이게 수능장이다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띄워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되셨을까요? 네. 무슨 글이었나요? 어떤 글이었던 것 같으세요? 머릿속에 단어들은 뛰어나옵니다. 롱게네스, 뭐 인식, 자, 뭐 이런 것들은 단어가 뛰어놀아요. 그런데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죠. 학생들이요, 수능장 1교시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단어들은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지문 1문단이 끝났는데 나는 글자를 분명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제 패닉이 시작됩니다. 1문단 읽었는데 나 읽긴 읽었는데 뭔 내용이지? 근데 시간이 없어요, 국어는. 그래서 2문단 그냥 갑니다. 꾸역꾸역 넘어가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제 풀러 가는데 선지가 뭘 묻는지조차가 안 보이죠.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요. 엄마 생각나고요. 패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장 1교시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제가 학습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어 공부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셔야 되냐. 항상 이 국어를 피상적으로 공부하기가 쉬운데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어는 실전에 강해집니다. 그거 안 하면 그냥 피상적인 학습이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항상 시험장에 맞춰야 되고, 제가 수업을 구상할 때도 항상 학생들이 시험장 어디에서 막히지? 어느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지? 여기부터 수업을 구상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다가 좀 초점을 많이 맞춰주셔야 된다. 이 얘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4가지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4가지 핵심 역량 기르기라고 돼 있는데, 일단 수능국어 시험이잖아요. 시험지 자체가 요구하는, 평가하는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핵심 역량은 일단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부터 봐셔야 될 것 같은데, 수능국어 시험지가 보통 이런 꼴입니다.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지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지문 독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해보셨던 게 이 독해 경험이에요. 훈련을 해보신 겁니다. 읽고 나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이 내용이 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아까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독해가 안 되면 지문을 읽고 나서 뭔 말이었지? 이래갖고 다시 읽습니다. 문제 가서도 지문 읽고, 지문 읽다 또 이해 안 되니까 다시 보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생들 대부분 국어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데 그거 대부분 독해력의 문제예요. 독해력. 남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지문을 잘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선택지 자체가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지 하나 판단할 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애매모호한 게 이 논리적 사고가 약간 그 기준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좀 안 돼 있다,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독해와 판단이 돼야 되는 게임인 겁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지문 중간중간이라던가 선지 중간중간에 모르는 어휘 또는 모르는 개념어 이런 거 들어가면 또 이해가 힘들어요. 판단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 어휘력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단어라던가, 특히 이제
과학기술 지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과학기술을 왜 어려워하냐? 거기 지문에 쓰여있는 어휘에 대한 친숙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과학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그 용어들에 대한 학습이 안 일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 어휘력이 갖춰져야 된다. 독해력과 판단력, 개념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건 사실 그냥 국어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죠?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거.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이 세 가지 능력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 실전력이 필요합니다. 실전력.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때 항상 1등급이 나오다가 수능 때 갑자기 3, 4등급이 떠버리는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게 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이제 최상위권 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재수하는 이유가 다른 과목도 있긴 하지만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이 실전 1교시라는 압박이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읽어나감에 있어서 시간 압박 들어오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히 읽어줘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실전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점수가 갑자기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 관리라던가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어 공부를 할 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 네 가지 중에 나 뭐 공부하고 있는 거지? 이 네 가지 중에 뭘 기르고 있는 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타겟을 잡고 공부를 허스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짤 때도 항상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뭘 얻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네 가지 역량에 초점 삼아서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브로셔 보면은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네 가지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주간 수업이 주제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제가 커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거 보시면 엿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매주 주차별로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시즌엔 독해력과 판단력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물론 이후의 시즌에서도 독해력과 판단력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 시즌이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개념 어휘, 세 번째 시즌에서도 개념 어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의 개념 어휘는 EBS에 수록된 개념 어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실전력까지도 끌고 가는 수업을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파이널 시즌 만월에서는 총정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시즌으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정말 빈틈없는 학습을 해야지 실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국어가 진짜 실전에서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서 굉장히 이렇게 육각형 인간, 모든 스탯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 지문 독해력과 이 판단력에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안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상의 제한으로 저 책자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국어 공부법 있잖아요. 그거는 어머님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도움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올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뭐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은 분명히 1년 동안 공부하는데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읽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다가 또 뭔 내용 넣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 뒤에 고전 어휘도 조금 넣어놨어요. 학생들 고전시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고전 어휘 한번 암기하면은 나중에 고전시가로 고생할 일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네 가지 역량 기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풀이 시간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는 이제 시간 압박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 쌤, 저 맨날 한 지문을 못 풀어요. 두 지문을 못 풀어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어 시간은 굉장히 부족해요. 어떻게 말하면 1등급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어는 타임 어택이 엄청 짙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 들어올 때마다 생각보다 국어는 시간 줄이는 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습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셰프님들이 이 양파 썰 때 엄청 빠르게 썰잖아요. 근데 그 양파 써는 그 빠르게 썰 수 있는 이유가 물론 도구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빨리 썰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해봐서요. 많이 해봐서. 국어도 이제 독서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친구들 잘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접한 텍스트 양이 많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많은 텍스트를 읽고 해결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쌓아줘야 돼요. 양을 쌓지 못하면 속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는 숙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풍부한 양치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양치기 외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EBS 연계가 들어가고 있죠. 국어는 EBS 연계가 요즘 많이 좀 올라온 추세입니다. EBS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허와시를 딱 정해드리면 EBS 독서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독서 지문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수능장에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은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고2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학이 어디 있냐면 고전 문학에 있거든요. 근데 고전 문학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EBS에서 무조건 연계됩니다. 이거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어요.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는 항상 EBS에 수록된 지문이 거의 그대로 수능 시험지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 고전 문학에서만큼은 정확성 플러스 속도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는 두 편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중 하나는 무조건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까지도 좀 대비를 해주시면 현대시 고전 문학만큼은 지문 읽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양치기와 EBS 연계 대비가 시간에서 좀 중요한 요소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선 숨겨진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양치기랑 EBS 연계 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 양질의 컨텐츠입니다. 양질의 컨텐츠. 양치기를 할 때 문제를 이상한 내신 문제 가져와서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EBS 연계 대비를 할 때도 수특과 수한 그냥 그대로 풀면 읽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그 교재는 학생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딱 표지 보면 하기 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가 양치기를 위한 좋은 문제들, EBS 연계 대비를 위한 친절한 분석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구성할 때도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양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제가 좀 고퀄리티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본 교재에서도 보통의 이제 국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론 수업, 그러니까 독해 기술이라던가 판단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하고 바로 기출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체화가 좀 힘들어요. 왜? 수학 같은 경우도 개념이나 공식을 배우고 바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중간 예제가 있거든요. 그 예제를 통해서 디딤돌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를 좀 하였으면 좋겠어서 국어에서도 이 풍부한 체화 예제를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기출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디딤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복습 시트, 필기 노트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업 놓친 거 다 보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수업을 듣는 것보다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간지입니다.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습과제, 적용과제, 예습과제, 필요한 친구는 보충과제 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 것들은 좀 필수로 하는 거고, 보충과제는 필요한 경우에 학습 시간이 여건이 되는 경우에 할 수 있게끔 좀 양치기 과제가 들어간다. 이따 수강후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아까 그 인터뷰 영상 좀 보여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잘린 부분이기도 한데, 애들이 다 얘기하는 게 제 수업이 학습 루틴 잡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다 싹 다 잡아드리거든요. 과제 검사도 철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매일매일 약간의 과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풀문, 이제 주간 모의고사 매일 1회씩 하나씩 배부가 되는데, 배부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제 수업에서 이제 장점은 이거 기반으로 매주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 5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다 이유가 다양해요.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등급대 학생을 제가 끌어올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왜 잘하냐? 상담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치면 의사예요. 애들이 4, 5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하나하나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험에서의 전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짭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되게 1대1 상담을 해갖고 좀 하위권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 고전문학은 무조건 연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전문학 분석서인데요,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이제 전국에 어디에서도 없는 독보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EBS 고전 문학 그냥 특수 안에 있는 거 현대어플이는 누구든지 제공합니다. 그 분석 친절한 것도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애들이 고전 문학 읽기 어렵게 생겼어요. 읽고 싶지 않아. 한자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좀 애들 커뮤니티 좋아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제 소위 개드립이라고 하죠. 개드립 같은 거 써놓으면서 좀 웃기게 비속어도 좀 섞어가면서 글을 좀 재밌게 편집을 해놓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지만 좀 더 막 그런 것들도 많아요. 애들이 읽기 쉽게 하게끔. 그래서 고전문학 그냥 읽는 건 애들이 못해도 이렇게 쉽게 바꾼 건 잘 읽어요. 그래서 다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문학은 무조건 연계예요. 이번에서도 그냥 그거 읽은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가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디 가서도 못 찾는 자료다. 제가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적중 내역이라는 건 뭐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6개 선별해서 4위에서 나왔다. 마지막에 자 7개 선별해서 2위. 제가 이 고전을 이렇게 주면서 여러 가지 목차 있는데 목차 순서대로 중요도다 했는데 2위에서 나왔고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추석에 몰아서 54개 작품, 특수한 54개인데 그 중에 14개 선별해서 1위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독서는 100개 넘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17번 논란됐던 거 아시죠? 그 지문이 사실은 EBS에 있는 지문 조금 알기를 바라는 요구하는 지문이에요. 그것도 1위로 꼽아왔고 학생들이 이제 독서 읽기 싫어하는데 맨날 마지막에 선별 한 5위까지만 보고 들어갔는데 1위에서 나와서 좀 도움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 적중이라는 것은 저기 약간의 운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갈 거고요. 현대시 선별 자료입니다. 이거는 추석에 몰아서 좀 정리하는 자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컨텐츠도 매우 풍부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양치가 또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감 상상이란 이제 국어에 있어서 수능국어 업체에서는 좀 업계 좀 탑이다. 문제집 내는 업계 탑이다라는 그 업체에서 제휴를 맺어갖고 모의고사 및 엔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고3 올라갈 때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무시하는 게 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수업도 거의 대부분 독서 문학 위주로 진행이 되고 선택 과목이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사실 선택 과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선택 과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엄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률 랭크예요. 이게 이번 수능 오답률 랭크인데 7개 탑 3분 중에 3개가 엄매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독서 문학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수가 많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화작 같은 경우는 이 화작 선택한 친구들의 속마음이구나. 엄매는 공부하기가 좀 많다고 하니까 화작으로 도망가야지. 화작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굴어요. 아닙니다. 화작 요즘 많이 어려워요. 7개 중에 2개가 화작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작이랑 엄매도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매랑 화작은 독서 문학이랑 좀 다른 게 뭐냐? 특유의 스마트함이라든가 고도의 추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엄매 화작은 뭘 평가하는 거냐면 성실성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성의 영역.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많은 양은 하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책자 하나 넣어드렸다 했잖아요. 그 공부법 그 자료에 학습 루틴도 잡아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공부해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좀 제일 이상적인 양 잡아놨으니까 그거 학생들이 참고해서 공부하면은 이거 선택 과목 학습하는데도 지장이 안 갈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수업에서 특강 진행하고요. 정규반에선 화작 엄매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엔제를 배부하고 당연히 애들 과제 검사를 안 하면 안 한다는 걸 저는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과제 검사 철저히 진행을 하고 뭐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는 없지만 잔소리는 좀 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 과제 이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엔제 배부해서 검사한다. 특강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합니다. 엄매 특강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두 번 다 진행을 하고 화작은 여름방학에 진행한다고 써놨는데 제가 정규반에서 좀 조사를 해갖고 화작도 좀 수요가 있을 경우엔 겨울방학까지도 열 계획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강에 대해서 자세한 이 스케줄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세 번째 얘기였는데 네 번째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얘기. 저와 함께 하기. 저의 수업과 함께 하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제 자랑 타임입니다.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좀 성과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수강 후기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조금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5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도 있고요. 살면서 이제 삼수했던 친구인데 인강, 형강 안 들어본 게 없죠. 뭐 대치, 여기 뭐 대치에 사는 친구예요. 뭐 다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에 6월 모의고사 때 제가 대치에서 운영하는 수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 그래서 1등급까지 마무리했고요. 이 친구는 올해 학생인데 3등급에서 1등급 이제 의대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준비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뭐 1타 되시면 뭐 1컷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의대 이번에 뭐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성적 받았고요. 그다음에 4등급에서 이 친구는 이제 미대 준비였는데 이 친구도 국어가 안 나왔고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인강 뭐 학원 다 해봤는데 저한테 이제 4월 달쯤에 와갖고 정착을 한 다음에 2등급으로 마무리가 됐다. 자, 이 친구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온 학생인데 광문고 학생이에요. 광문고 학생. 그래서 원래 진짜 완전히 노베이스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했는데 잘 안 올라가고 저 수업에 들어와서 생차에서 들었습니다. 요 자리에 맨날 앉아갖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6등급에서 상등급 올랐다. 행동강령 다 잡아주니까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자, 이 친구는 원래부터 잘한 학생인데 2등급, 그러니까 이 친구 한영고 학생입니다. 한영고 학생인데 원래부터 잘했는데 이 친구가 좀 멀리 살았어요. 뭐 송파 쪽에 살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수업은 다 이제 대치해서 들었는데 국어만 여기 생차에서 들었다. 그래서 1년 동안 듣고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뭐 이 친구도 이제 노베이스에서 2등급까지 끌어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모의고 지금도 그래도 좀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상담은 진짜 열정적이거든요. 제가 이게 아래 친구들 좀 올려주는데 좀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라서 상담도 굉장히 잘한다. 이 정도 자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강사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게 학생이 이제 성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의 고민을 제가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학생이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양보다 제가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수능 끝나고 학부모님 한 분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갖고 학생이 성적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좀 그것 때문에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까지도 감동하는 수업.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들어오는 건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수업 그냥 대충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 어떤 성적 향상이라든가 뭔가 효과를 기대하고 오는 거 저도 다 항상 인지하면서 자, 한 명의 학생도 허투루 놓치지 않게끔, 자, 못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사실 수업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1, 2등급 친구들은 수업에서 만족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4, 5등급 친구들은 조금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 듣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상담까지 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수업을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도 추운데 어떻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김도환입니다.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름인데요. 제가 항상 설명회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This is not about knowledge, it's a word of perspective. 우리가 국어, 앞서서 이제 설명해 들으셨듯이 국어랑 영어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깊게 말씀드릴 텐데 수학과 탐구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개념형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발문에 맞춰서 지식을 활용하는 수업이죠.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지문에 있는 정보를 재조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됐든지 그 지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문제를 풀어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잡힙니다. 제 이름은 김도환입니다. 연세대학교 영어인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이투스 이사철 송도에서 6년 동안 N수생들을 상담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는 이제 수능 대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투스북 연간 검토단에 일하고 있고,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는 이론적인 완결성, 시험에서의 실전성, 그리고 학습의 안정감, 이 세 가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이 이번에 수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크게 화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절대평가 시행 이후에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만한 시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얘기는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난이도가, 우리는 들을 때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만 듣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듣기가 어려워요.
영어 강사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수능은 사설스럽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설스럽다라는 게 뭐냐면은 평가원은 기존에 출제했었던 방식대로 했었을 때는 지문에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잘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능에서는 지문에 있는 정보를 추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출제됐었던 문항인데 수도원이라는 말을 솔리터리로 바꿔야 돼요. 솔리터리는 뭐냐? 고독이에요. 고립되어 있다. 이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능은 그게 더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상징하는 걸 읽을 수 있는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쉬운 수능은 아니죠. 그래서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리 대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심지어 잘하는 학생들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학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심지어 1등급 학생들도, 심지어 3등급 학생들도 모두 다 똑같이 물어봐요. 제가 단어가 약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저희 단어 이렇게 많이 안 외워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저와 이제 3년 동안 같이 했었던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계속해서 1등급이 나왔고 하나 틀리거나 했어요. 그 친구한테 단어 시험을 봤었을 때 50개 중에 10개 이상 틀려요. 근데 1등급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충격적인, 그리고 좀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셨으면 하는 게, 수험장에서 1등급 학생들은 모든 단어를 알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시험 운영이 가능하게끔, 자, 학부모님들도 이제 공감하실 만하게 좀 쉽게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 학생이 단어를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은 100점을 맞을 수 있겠는가? 아마 아닐 거예요. 단어를 다 알아도 어려운 문장이 있고요. 그럼 이제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이 지문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국어 지문 그 2문장 보신 거 있었죠? 그거 정말 어려웠잖아요. 영어도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문항 중에 하나가, 이게 티가 나는, 이제 영어에는 순서 배열 문항이라고 있어요. 제시문이 있고 A, B, C의 순서를 배치하는 문항입니다. 절대 주제를 파악하라는 문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항은 이해와 관계없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문항인 거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순삽 전부 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추론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100점 나올까요? 가능성은 좀 높게 잡히긴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뭐냐? 시험 운영이에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들, 그런 것들 챙기기까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땐 요 5가지 요인을 신경 써야 돼요. 단어, 문장, 논리, 추론, 그리고 시험 운영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 앞에 있는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데, 그리고 이제 나의 관점은, 너의 관점은 무엇인데 일 겁니다. 강의는 학생들이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챙겨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를 수업에서 다루려고 해요.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좀 킬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영어학원 많이 다녔을 거예요. 특히 내신학원도 다녔을 거고요. 근데 이 내신에서, 단어에서 수능과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단어들은 일반 텍스트, 교과서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일반 텍스트의 단어의 뜻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이제 아무래도 많은 수능 영어 강사들이 좋아하시는데, 어카운트는 계좌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뜻입니다. 실생활 언어에서는. 그런데 논문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이 추상성이 높은 지문에서는 어카운트는 집어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명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이 나오기 시작하죠.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문법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 수능에서 문법 문항 하나 나오죠. 핵심적인 역량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서도 한글로 바꾼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모든 지문을 한글로 바꿔서 해석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르거든요. 축약하는 것까지 배워야 수능형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혼자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게 이 파트부터 쭉 접근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지?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이 부분은 강의에서 배워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좌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신경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요새 학부모님들 설명회 많이 다니실 텐데 요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 그 강좌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팩터는 컨셉, 시스템, 컨텐츠입니다. 컨셉은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시스템은 그 목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어낼 것인가? 컨텐츠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컨셉트는 시간 관계상 제가 깊게 설명은 못하는데 수학과 탐구에서 3등급이 형성되면은 어느 단원까지 잘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랑 영어에서 3등급이 떴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3등급이 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단어, 문장, 글, 추론 모든 영역들이 한 번에 조합되어서 해당 성적권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해평가의 성질인데 그러면 이게 국어랑 영어 강사들한테는 너무 괴로운 지점이에요. 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문해평가 교습 계획을 스스로 다시 짜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단추는 평가원에 나왔었던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직접 풀어보면서 어떤 풀이법들이 있는가를 나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이론에 맞게 교습 계획을 다시 연역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교습 계획을 짜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인데 해당 이론은 제가 재수할 때 직접 써서 만들었고요. 연세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에게 검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하셨고 시중에는 아직은 없는 이론이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론의 한정에서는 이제 저는 N수학원에 있다 보니까 제 경쟁 상대는 인간 강사로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이론의 한정에서는 인간 강사들보다 낫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배부영 프린트에 드린 수강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관련한 이야기가 유독 많아요. 그리고 지금 띄워드리는 요 자료들은 제가 여태까지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까지 운영한 교재 리스트고요. 여기는 현재 예비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한 교재고, 이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교재입니다. 교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따가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내년도 후반기에 운영될 교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올소독스, 정설입니다. 수능에서 특히나 수능역으로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이 로망처럼 가지고 있는 게 스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킬을 잘 활용하려면은 재료를 잘 모아야 됩니다. 지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기 읽으면 풀려 라는 식의 강의는 아이들이 왜 여기를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킬만 쫓는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실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 문장, 논리, 추론 전부 피지컬부터 시즌 3, 4 이제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 스킬을 얹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는 스킬을 위한 기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중점 잡고 있는데 정규 수업에서는 주차별 개념 학습을 합니다. 요 개념 학습이라는 게 아이들이 여태까지 배워온 투부정사라든지 관계대명사 그런 문법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문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 있는 자료들을 그런 태도가 관련 있는 문항들을 선별해서 주차별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개념에 따른 주차별 과제 그리고 전주차에 해당하는 쪽지 시험, 복습 시험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될 것 중에 하나가 원례고사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원례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현재 위치 추적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당연히 추가 상담도 들어갑니다. 자, 클리닉에서는 자체 제작 컨텐츠로 운영합니다. 6년 동안 운영한 컨텐츠고요. 악평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항상 N수생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클리닉 제가 직접 합니다. 모든 클리닉은. 조교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문장, 논리, 추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컨텐츠로 운영이 되고요. 자체 제작 해설지가 운영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배부영 프린트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습 관리는 요것도
여기를 잠깐 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는 이제 배부용 프린트에도 QR코드가 있어요. 한 9에서 10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크게 3개의 QR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은 제 소개에 대한 QR코드입니다. 관련된 하나 재밌는 사항으로는 그 QR코드 들어가시면 맨 하단부에 공부법 특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법 특강을 시청을 하고 제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한 대치동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6월 달부터 수능 때까지 쭉 들었었고요. 사실 이거를 들었을 때 제가 놀란 거는 그 말을 알아들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법 특강에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하는 것과 별개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2가지 QR코드는 좌측은 반 관리, 우측은 학생 개인별 관리랑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이제 시즌 1 중에 한번 또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예정이에요.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고자 알림톡을 좀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아이들 보편적으로 이제 높은 아이들부터 3, 4등급권 아이들까지 전부 다 올릴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1:1 상담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지속적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컨텐츠에서는 제가 이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약 7개년치의 평가원 자료고요. 교육청에서도 7개년, EBS도 7개년을 전부 다 정리한 상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추론 유형별로 재조합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정 유형이 약하다라고 할 때 특화된 자료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그런 자료들은 보통 화질이 좀 깨졌는데 아쉽네요. 그런 자료들은 보통 1등급 아이들한테 주로 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료는 지금 여기엔 2000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는 2500개 이상이 있고요. 1년치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평가원, EBS 자체 컨텐츠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 문항은 자체 해설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한 자료를 만드는데 해설지에 들어가는 시간은 8문항 기준 2시간 반이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읽는 게 좋았으며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와 같은 모든 피드백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매년 나오는 수강 후기 중에 하나인데 추가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를 짭니다. 학습량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는 학부모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국어, 수학, 탐구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영어의 포지션은 남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가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공부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짜고 있고요. 많은 성적 좋은 학생들 대다수가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강의만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가지의 팩터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정설, 그리고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특이한 이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컨텐츠 전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해평가는 지식이 아니라 관점으로 움직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게 방학 동안만 잠깐 뭐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갔다 와볼까? 이런 상상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국어랑 영어는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수능 때까지 장기전을 싸울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도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한 분 고르시고 쭉 수강하는 게 올바른 학습에 가깝습니다. 그게 국어랑 영어의 한정에서는 유독 강해요. 자, 그래서 This is not about knowledge, it's what a perspective. 지식이 아니라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선 많이 단어를 외웠다 보다 와, 저렇게 읽을 수 있대 라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강사의 슬로건으로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원하는 이 성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철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인문논술 맡고 있는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아마 인문논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도 할 거고, 또 앞서 설명하셨던 선생님들과 사실 과목이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어머님들께서 국어나 영어나 수학 혹은 뭐 다른 사탐, 과탐은 어떤 과목인지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인문논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항상 어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통 설명회를 하면 이 시점에서 설명회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변경된 거를 좀 설명드리거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아니고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요즘 AI가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꼭 챗GPT 유료가 아니어도 그냥 구글 무료 버전에다가 인문논술 수능 최저 기준 정리해줘, 그럼 싹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내가 설명해서 하고 있는 게 어머님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어머님들께서 인문논술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뭐 이걸 보셔도 되고, 사실 똑같은 자료니까 이걸 보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인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셔도 되는데, 결국은 뭐 필기하실 것도 없고 사실 막말로는 댁에 가셔가지고 다시 꼼꼼히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얘기할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설명회를 이렇게 뭔가 막 멋있게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듣는 질문을 미리 답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답변 드리려고 하는 이 질문들은 어머님들께서 지금도 3월에도 6월에도 8월에도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세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죠. 논술은 특히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막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못하지 않냐. 우리 애는 죄송해요.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되는데 한국외대 기출 문제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당장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요.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밑줄 치운 부분만 슥슥슥 읽어보셔도 돼요. 결국 제시문의 내용은 원래는 남성한테만 주어지던 참정권이 여성한테 주어졌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머님들께서 상상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참정권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아닙니다. 이게 실제 한국외대 2025학년도 기출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 강하다란 말을 요약하시오. 이런 제시문 6개 주고 요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요약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학교 측 예시답안 그대로 발췌해 온 겁니다. 가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서 과거에게 남성에게만 참여가 허락되는 정치 영역에 여성을 포함하는 사례이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문법적으로도 오류가 있을 정도예요. 즉 학교 측은 더 이상은 학생들의 생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생각을 묻는 과목이 아니게 됐어요. 제시문 똑바로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똑바로 할 수 있냐 정도예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측 예시반에도 지금 주술관계 오류가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논술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혹은 학생들도 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이거거든요. 논술은 여름방학부터 하는 거다, 뭐 아니면 언제부터 하는 거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여름방학 혹은 늦는 친구들은 추석도 많이 봤어요. 추석에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냥 너무 빨리 하면 좋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요.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가 1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수업이 파이널 가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주는 1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1년에 52주니까 52강 있죠. 그런데 11월이랑 12월은 빼야죠. 12월에 못하고 없고요. 11월에 시험 보니까요. 수능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9주 날라가면 43주 남습니다. 즉 43강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학년 1학기 중간이랑 기말 때 약 2주간 쉽니다. 그러면 총 4주가 또 날라가서 남는 게 39주고요. 39강이고요. 제가 기초유형을 약 10강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29주 29강이에요. 즉 1월부터 시작했다 쳤을 때 29강 남는 거예요. 기초유형 빼고. 그런데요. 지금 인문논술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가 약 30개입니다. 즉 1월부터 시작해 봐야 각 학교 문제들 한 번 찍먹해볼까 말까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경희대라든가 외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몇몇 학교들은요. 계열 따라 문제가 달라요. 즉 학교가 두 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경희대 사회계랑 경희대 인문계는 그냥 다른 학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인문논술을 지향하는 학생이 지원하려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경험해봐야 되는 학교는 40개라고 쳐야 맞아요. 경희대 사회랑 경희대 인문은 다른 학교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12월 말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나마 겨우 경험해볼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자신이 지원할 계획인 학교가 몇 가지가 있고 정해져 있으니 그 학교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이유에서 그것도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써있다시피 당연한 소리겠지만 성적 변동이에요. 이게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정하게 되는 건 그거죠. 2학년 11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내가 요 정도니까 요 학교들을 지원해야지 라고 결정을 해요. 그대로 가면 너무 좋죠.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성균관대를 써야지 했다가 숙명여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숙명여대 써야지 했다가 서울여대 이렇게 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막말로 성균관대만 연습했다가 나중에 가 성균관대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낭패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이라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나 이런 거랑 맞지 않는 학교를 지망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만 해도 수능 직전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싶다 해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 성적이 한 성균관대까지도 3합 6을 지원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선생님 전 세종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의 변동 때문에 학교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만 지원해야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학교 변동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뭐냐면 2가지 이유가 크겠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학생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건데요. 자기가 이화여대는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느려서 하는 걸 좋아해요. 답안 자체가.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이화여대가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 저 이화여대 안 갈래요 하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도 지금 이제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화여대를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여학생들이 모두 이화여대가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지원 안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혹은 선생님 저는 무조건 어디를 쓰고 싶어요. 근데 자기랑 스타일 너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실 때 아마 그 자료를 또 하나 나눠드릴 건데 뭐냐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이미 진행된 인문논술 시험 일정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왜 나눠드리냐면 그걸 댁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일정이 겹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랑 경희대 인문이 겹쳐요.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잘 모르고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랑 경희대 인문 볼게요. 그럼 너 경희대부터 성균관대까지 10분 만에 텔레포트 해야 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은 선생님 저는 뭐 고려대랑 서강대 볼래요.
그러면 너 안암에서 신촌까지 20분 끊어야 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저한테 선생님 어떡하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시간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니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원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 즉 학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빈출 규제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어떤 학교들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게요. 윤사 같은 거 한 친구면은 알 수도 있는데 존 롤스라고 미국의 철학자, 정치 철학자인데 이제 인문 논술 바닥에선 굉장히 유명한 인간이 있어요. 거의 인문 논술 필수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시문에 안 나옵니다. 학생이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해요. 그래도 성균관대를 지원하는데 존 롤스는 알지 않니? 모릅니다. 고려대를 지원한 친구도 몰라요. 성균관대 기출문제에 존 롤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존 롤스가 아주 자세하고 훌륭하게 설명된 게 숙명여대랑 성신여대 최신 기출 중에 문제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남학생이라도 성신여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선생님 저 윤사 안 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더더욱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뭐예요? 그러면 남학생이라도 동덕여대 문제 풀어봐야 되고 덕성여대 문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히려 또 비슷한 스타일의 학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숭실대 과거 기출문제랑 서강대 최신 기출문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숭실대를 지원할 생각이 없어도 서강대 연습을 위해서 숭실대를 풀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지원할 계획인 학교들만 연습하는 건 추천을 안 드리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 어떤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인문논술을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3합 6, 그러니까 2등급이 3개 나오는 친구들은 저는 인문논술을 추천합니다. 물론 자신이 내신으로 그 수능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다면 저는 굳이 논술을 추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작년 설명회 할 때 어머님한테 돌아가시라고 한 적이 있으세요. 뭐 내신이 1.9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논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냥 학종이랑 교과 열심히 하세요. 수능 하셔도 되고요. 인문논술 하지 마세요. 근데 바꿔 말하면 내신이 조금 낮은데 수능이 높은 친구들은 사실은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올해도 있었고 사실 매년 있는데요. 선생님, 저 내신은 낮은데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그러니까 수시 6장 버리기 아까워서 논술 하려고요. 근데 그 말을 언제 해요? 9월 말에 해요. 그럼 제가 못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반 만에 성균관대 붙을 수준을 제가 못 키웁니다. 그건 제 능력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내신 성적 평균이 3등급 혹은 3.5등급 이하인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등급에서 3.5등급 이하, 심지어는 4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교과나 학종으로 인서울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선택은 논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로또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신으로 가는 건 거기서부터는 꽝 확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수리논술 출제 학교들입니다. 요건 좀 그래도 유용하신 자료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놓은 학교들이 이제 전반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학교고,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학교들 말고는 수리논술 출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담이지만 이 순서는요. 세종대, 한양대, 건국대, 연대,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이화여대 이 학교는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중앙대 수리논술보다 세종대나 한양대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장 올해 합격한 친구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발표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났어요. 단국대거든요. 지금 단국대가 시험을 조금 일찍 봐서 거기가 발표를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학생이 저기 어디였지? 에필로그관에서 막 갑자기 울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당장 합격을 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명일여고 2007년생, 그러니까 딱 고3이었던 친구인데요. 내신 5등급 때 중후반이었어요. 아무 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국대 지원해가지고 논술로 붙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 초도상담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시작한 친구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당장 올해 이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앞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논술을 좀 연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있을 것이고 사실 내신이 어느 정도 낮은 학생들이라면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양력 소개하겠습니다. 사약을 전공했고요. 현재 강동, 잠실, 송파, 강북, 그리고 분당, 김포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강했던 학원들이고요. 전부 다 재계약해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어디로? 이곳 생각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개강일을 좀 많이 잡아봤습니다.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이죠.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올해 벌써 수능 파이널 과정에 저랑 함께했던 학생들이고요. 이제 조만간 연락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능 총평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 탐구 영역이 난이도가 높았다. 다른 과목도 높았다. 근데 사회 탐구는 난이도가 높아질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회탐구로 넘어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고 작년입니다.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이 사회탐구는 재수생에게 너무 유리한 과목. 쌓아놓은 데이터가 우리가 흔히 암기라고 착각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자료 분석 문제들이 많은 친구들에게 국영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과목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고3 여러분들이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핵심 포인트.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제가 한 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작년에 처음 시작됐죠. 사탐론이. 그때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좀 넘어오고 9월 모의평가가 좀 끝나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한번 쫙 난 거죠. 사회탐구를 공부했더니 표점도 받기 쉬웠고 최저를 인정해주는 이과학교들이 많았다. 그래서 미리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특이한 사항을 얘기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이과에서 강북 지역의 전교 1등하는 아이가 갑자기 사회문화를 선택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방대 치대를 가겠다. 근데 한 과목이 수시로 갈 건데 사탐을 인정해 줍니다. 최저. 그 친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친구가 정말 2달 공부하니까 만점 나와요. 그 2달 동안 사회문화만 공부했을까요? 아니겠죠. 저게 1등권 학생인데. 그 정도로 과목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회탐구 과목이 난이도가 다 상승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만점이죠. 최고점을 받았을 때 받는 표준 점수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독특했던 해인데요.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66에서 68점을 유지하다가 한두 과목 정도가 난이도를 실패했을 때 70점 초반으로 상승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부 66점대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과목을 선택했던지 간에 표준 점수의 유불리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사탐론으로 인한 이 문제점을 등급 구별도 하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 결국은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예상 등급 컷입니다. 예상 등급 컷을 보시면 두 문제 정도 틀려도 된다는 거죠. 어렵게 냈는데. 어렵게 냈는데 두 문제 정도를 틀려도 1등급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사회탐구 과목이구나. 일부 과목은 만점이 나와야겠지만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사회문화 따로 했었어요. 왜 따로 하냐면, 이 과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오실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고민하는 건 이럴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끝날 때까지 제가 아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별적으로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별도 질문하시면 제가 개별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의 압박입니다. 총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문화는 표문제가 3문제가 나요. 표문제 3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수학스러운 문제가 3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3차 연립방정식을 쓴다든지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과 차집합들을 계산한다든지 비례식과 항등식을 이용한다든지 사탐 과목이에요. 그런데 세문항이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 세문항의 문제 중에 지금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당하고 적게 걸리는 문제로 좀 조합을 했어요. 올해 이 세 문제가 전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2분에서 3분이 걸려요. 요 세 문제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타임 어택의 압박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 사회문화 핵심이에요. 개념은요. 한 2달만 배우면 돼요. 2달만 배우면 배울 거 벌써 다 배워요. 근데 저랑 강의를 함께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빼고 나머지를 다 맞을 수 있을까요? 학습량이 적은 친구들은 쉬운 문제에서 실수도 또 해요. 개념에서.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면 실수를 한두 개 해도 안정적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 실수 없이 만점을 받는다? 앞에서 설명했던 높은 표준 변환 점수를 가져가게 되겠죠. 이렇게 사회문화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시간의 압박감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요, 아주 많은 타이트한 훈련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제가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못 풀겠어요? 해설지를 봐요?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럼 제가 해결해 주죠? 거기서 끝나요. 그걸 뭐 해야 되냐면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시간 재고 또 풀고 또 풀고를 해야 돼요. 그 문제들을 모으는 게 1년입니다. 일반 문과생들은 내가 잘 못 푸는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이렇게 잘 선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수능에 딱 나오면 타임 어택의 압박감에서 해방이 돼요. 이거 나 1부 30회 풀던 문제야. 그걸 1년 동안 쌓아가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 나머지 출연형 문제들은요, 이런 거죠. 제가 수학을 아예 안 하는 일부 문과생들에게 절대 사회문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문화는 추론력을 요구해요. 개념의 암기가 정말 적은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근성교과서는 17장밖에 안 돼요. 자료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사진 빼고 못 빼면 개념장이 17장밖에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공부할 양이 적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에겐 정말 적은 과목. 근데 수학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잘하라고 요구 안 한다 이거죠. 문과생들에게. 어느 정도? 적어도 2차, 3차 연립방정식, 항등식, 비례식 정도는 풀어야 돼요. 중학교 한 2학년 때 배웠다. 근데 고등학교 때 아예 수학 놓는 친구들이 사용을 한다? 그럼 절대 저는 만류합니다. 올 때 저는 신입생 오면 물어봐요. 수학하니? 안 한대요. 왜 했니? 공부할 양이 적다고 해서. 이거 가장 안 좋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활윤리와 윤사가 역대급으로 작년 수능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낼 게 예상되긴 했습니다. 쉬운 수준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1등급이 2문제 정도 틀려도 되는 게 쉬운 수준이었죠. 그럼 이 2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 4개 문항이요. 기억, 니은은 확실히 아는데 디귿이 맞을까요? 틀릴까요가 4개 있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1번에 기억, 2번에 뭐 기억, 니은, 5번에 기억, 니은, 예를 들어서 리을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요 2개는 우리가 늘 공부하던 거라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내는데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가 4문제였어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요 4개는. 기출된 적이 없었던 성질. 보통 우리가 한 요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7번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수능까지. 사설 빼고요. 일반 사설 교재들 빼고. 기출문제가 모의고사와 수능. 그걸 한 20문제씩 있으니까 각각 100개의 선지고 그걸 한 10년째 한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7 곱하기 20 곱하기 100 곱하기 10을 해요.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당황한 거죠. 그 정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생윤, 윤사는요, 노력의 성적이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겁니다. 공부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 문항의 문제가 이거죠. 이 사상가가 이런 말 했나요? 안 했나요? 모든 문제가 이겁니다. 갑 사상가가 주장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이 말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데 이 많은 사상가들의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강사의 제일 생윤, 윤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잘 모아서 전달해 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본질적 질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외워요. 올해 나왔던 오답률 1위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법은 너무 정의롭지 못해.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법을 고치려 노력하는데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못 고치고 있어요. 1인 시위도 하고 청원도 하고 다양한.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뭐예요? 이걸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철컹철컹 처벌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운동이거든요. 이 시민불복종 운동이 질서정연한 사회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앞에 론 선생님이 말한 롤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외웠죠. 시민불복종 운동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왜를 물었어요. 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만 가능한지 물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빠진 거야? 아직 이 많은 생활윤리, 윤리학 사상의 기출선지에 없는 것들을 찾아서 제가 정리해줘야 돼요. 요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한 1, 2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생활과 윤리, 윤리학 사상은 같은 과목입니다. 저는 이 2과목을 같이 선택한 친구들은 노트도 한 권으로 만들어요. 단권화 노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할 것 같니? 짬뽕을 좋아할 것 같니? 모르셔. 근데 어머님들이 저와 아주 많은 대화를 자주 나눠봤다냐. 짜장면과 짬뽕의 얘기를 전해 듣지 않은 여러분도 아마 내가 아는 정민호 선생님은 짬뽕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는 항상 심심하고 냉랭한 것들을 싫어하고 칼칼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셨다 했으니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려면 그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놓은 노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흐름으로 사상을 전개하는 학자구나. 자, 그런 과정들을 혼자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하 좀 해볼게요. 시중에 있는 모든 참고서나 서적들을 보면 해설지요. 전부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 오류들을 잘 못 이해해버리면 문제 접근 자체가 틀려버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총평만 마무리하고요.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학습법들은 제가 안내해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탐구 강좌의 가장 중요한 건 한 글자 실수하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5개념이 없이 명쾌한 강의 준비해 드릴 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이뤄갈 겁니다. 요 얘기 한 30초만 해볼게요. 여기 고2 때 사회탐구 과목 모의고사 성적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난이도가요, 이 정도예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으로 갑자기 상승하는 것처럼 고2 모의고사에서 3월까지 쉬워요. 6월 모의고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즉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만점 받았던 친구들 중에 6모에서 3등급까지 떨어지는 친구 되게 많아요. 올해 9모 때 그랬습니다. 올해 9모 때 심지어 6모 때 만점 받았던 친구들이 30점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친구들? 외를 공부 안 하고 암기만 했던 친구. 그래서 이번 수능도 같은 방식으로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암기를 하는 건 안 됩니다. 암기는 기본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일단 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쌍윤하는 학생들, 사문생윤하는 학생들, 주말밖에 시간 안 되는 학생들. 그런데 이렇게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섞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섞여 있는 것들 중에 편한 시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고2 내신 해당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가온 고교학점제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과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 똑같다. 제가 교과서 다 봤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1년 동안 배우던 걸 한 학기에 끝내요. 근데 그게 가능할 거예요. 이 안에서 통합사회와 관련된 게 수능에 출제되겠죠? 그럼 학교 선생님이 그거 위주로 가르치고 예상은 이미 되지만 또 동생들 분 있을까봐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이건 따로 정규 과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선택 과목 혹시 문의 필요하시면 제가 남아서 기다릴 테니까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지리 예비고 3반 설명드리러 나온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력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해서 지금 현재 대치미래탐구, 신동철의 생각제 그리고 성북학림학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세계지리를 설명드리러 나온 강사다 보니까 지리 관련해서 뭐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지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에서 2등, 한국 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진출했었던 이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계지리라고 하는 과목 정말 익숙하시지 않으시겠고, 그리고 앞에서 사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탐론이 최근 대세인 현 시점에서 세계지리라고 하는 과목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꽤나 많은 학교에서 고3으로 넘어갈 때 고3 1학기 내신 그리고 2학기 내신까지 반영되는 과목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 수능에서 만약에 한국지리라고 하는 과목 꽤나 많은 분들이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쌍지로 선택하기 굉장히 좋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역사 쪽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같은 마이너픽을 하고 있을 때 세계지리를 같이 콤비로 좀 묶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능을 비롯해서 내신 과목들 주로 이제 6회차로 최대한 깔끔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떻게 일단 3학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걸 수능으로 어떻게 좀 끌고 가는 게 중요한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1, 2학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회탐구 과목들과 또 마찬가지로 30, 30, 40 등등 이런 수행평가 방식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 네, 학교 선생님들도 수능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중을, 그리고 또는 수행평가의 난이도 자체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가져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 문과 과목들, 사회탐구 과목들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세계지리가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오히려 이게 수시로서 고3에서 대학을 갈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계지리 과목은 내신 과목에서 비교적 남학생들, 여학생들 통틀어서 선호도가 좀 있는 편인데요. 과목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게 학습량이 많다라고 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세계지리는 명확하게 학습량은 많습니다. 전 세계지도 펴놓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학습량이 많이 좀 필요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만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을 맞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과목의 중요한 특성 되시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과목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단원부터 이렇게 8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다들 또 마찬가지로 다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주로 1단원을 제외하고 2단원부터 8단원까지 또는 2단원부터 7단원까지의 내용을 내신 과목에서 좀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일단 이 과목들 보시게 된다면 사실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익숙하시겠지만 기후지형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인구, 도시 그 외에도 몇몇 다른 이제 지역별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를 배울 때 다 같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같이 다 고1 통사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사 과목을 제대로 듣거나 또는 내가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정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나는 세계지리 내신 과목으로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리고 수능까지 만약에 세계지리로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더더욱이 조금 한 번 더 경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사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머님들 중에서 동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1 통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실제 지도를 가져오긴 하지만 보통 학교 프린트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보통 그리고 또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는 지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가져와서 다수의 그래프가 보이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그래프들을 실제 지역이랑 좀 배열을 해야 되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이 문제 난도는 한 중상 정도라고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3에서 세계지리 수능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통사에서 이 정도는 스스로 다 정리를 좀 할 겁니다. 해발고도 정도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실 거고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개념, 비가 안 오면 건기고 비가 오면 우기야. 이런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수준들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고3으로 순식간에 넘어오는 순간 평생 본 적도 없는 그래프들이 수능에서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를 냅다 준 다음에 점 3개를 찍 쏩니다. 이거 어디야? 라고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밑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의 월 평균 기온 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도 서울과의 월 강수량 차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그래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상에는 그냥 지역별로 그냥 단순한 월 강수량과 월 평균 기온은 이래 하고 멈추지만 이게 수능으로 넘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본 적 없고 응용된 바 없는 그래프들을 학생들이 마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현재 2학년 학생들까지 통합사회라고 하는 거를 수능에서 보시게 된다면 예비 고2 학생들까지 타 단원과 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있느냐?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세계지도 펴놓고 그냥 색칠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일단 색칠합니다.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든 또는 전 세계적인 선진국이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냅다 색칠한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다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지도라고 하는 유형을 세계지리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과서에서도 백지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평가 문제집 사보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중평가 문제집은 안정성을 택할 겁니다. 그 안정성은 어떻게 향하게 되느냐? 한국과 친한 나라들 또는 지출 문제에 자주 나왔던 나라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내용을 당연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혼자서 정리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추가적인 자료의 힘을 빌릴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제 강의는 주로 이렇게 백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는 유형이 될 겁니다. 네, 신철민의 지리 드릴링이라고 해서 현행 교과서 당연히 완벽하게 분석한 교재를 비롯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를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일정량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드릴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기후야. 그러면은 너는 기후 지역을 집에 가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주요하고 또 빈출될 수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지리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출신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기출에는 안 나왔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제가 교재보다도 더 두꺼운 이 노트에다가 무조건 집에 가서 정리하도록 시킬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되게 지금 현강 반응이 좋은데요. 데일리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컨텐츠를 전 좀 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10분, 아침에 등교하는 10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저는 그 자동차를 타고 뒤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또는 버스를 타고 졸고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발 학교 갈 때 읽어라. 자료, 사진 내가 보내줄게. 여기 지도 봐. 라고 일정량의 하루에 딱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컨텐츠 주중마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현강 반응이 좋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내신이든 또는 모의고사 성적이든 많이 향상된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당연히 이제 개념교재 복습 문제 성장투 노트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컨텐츠로 좀 구성을 하고 제가 문제풀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방학 때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을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좀 세계지리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어서 기본 상식이 좀 있어서 선생님 저는 문제 좀 많이 풀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학생들 다 완벽하게 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일리 지오그래피 설명드린 것과는 또 별개로 질문 응대 및 클리닉 또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한 9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반드시 디스코드 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등 어떤 방식으로라든 이 질문을 받고 클리닉이 필요한 학생들은 무조건 응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 관리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지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사실 제가 전공이 또 역사다 보니까 어머님들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 한국사 과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비고3 한국사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학생들이 슬슬 집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가져오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안 보여주시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네, 대부분이 아직 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네,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다들 많이 아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굳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 평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사 수능 최저 4등급을 맞춰야 해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구모, 신모 봤는데도 3등급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4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문의 또는 1학년 때 분명히 내신에서 한국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을 까먹어서 5, 6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네, 어머님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수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30점이라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이제 평상시의 수능 등급이 한국사는 이렇게 편성이 될 겁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40점 넘으면 1등급, 35점 넘으면 2등급, 30점 넘으면 3등급 이렇게 5점 단위로 좀 등급이 편성되어 있고 네, 원점수 5점 미만이면 9등급이 되겠죠. 그렇죠? 네, 백분위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님들께서 꿈꾸시는 인서울의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성적, 문과 기준, 인문계 기준은 3등급이네 또는 이공계 기준은 4등급 이내를 보통 많이 좀 바라는 편이죠. 전체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내고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재련을 하고 점점 더 난이도를 쉽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30-40%가 3등급 이내를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밑에 있는 60-70%의 학생들은 인서울대학교를 차마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한국사의 처참한 성적을 받는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한국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말씀 드려야 될 텐데 사실 난이도상으로 한 번 대비하면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제 교재는 수능 한국사 원데이 코스라고 해서 딱 4시간 수업을 들었을 때 무조건 3등급 이내 35점 정도의 원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출문제 분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형적으로 나왔던 선지들은 이미 다 파악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제 수강생 전원 완벽하게 다 3등급 이내로 골인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좀 역사를 평상시에 좋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 하더라도 대부분 1, 2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나는 이공계 인재 같은데 한국사만 보면 5등급, 6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이 강의를 들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자료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겠느냐? 아까 지리 과목에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데요. 성장한 노트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성장통, 성장한. 이렇게 제가 이런 예쁜 필기를 해야 한다라고 모델을 제시를 해주면 너가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완성해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 해야죠. 그런데 이 2월달, 1월달에 비교적 여유 있을 때 한 번 해놓고 11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만 넘겨보고 하루에 5분, 10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30점 이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걸 진행하게 되느냐? 2월 19일 목요일 12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4시간 수업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문의가 많으시다면은 추가로 개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자료들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과 같은 이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 및 이 암기 테스트 등등까지 수능 때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리를 비롯해서 철저한 한국사 강의까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가르치는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에 대해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수능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안성진이 이 최근 수능 지구과학 1을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강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커리큘럼 소개 드리고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이름 안성진이라고 하고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한 전공자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 합격을 하여서 약 5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투스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투스 같은 경우에 수능 강의를 런칭하자마자 1위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강의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제가 과거에 이제 JTBC에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과학을 소재로 한 자작곡을 이렇게 딱 선보여가지고 좀 화제몰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양 프로그램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강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좀 이렇게 과학 교육에 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창의성 있는 인재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수능 지구과학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이 목표로 하는 이 과탐 과목 1등급 컷이 약 45점 내외 정도쯤 되는데 지금 현재 1등급 컷이 47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평이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약간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기본 개념만 잘 정리하고 암기해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과탐 과목에 대한 난이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 평이하다고는 하지만은 최근 어려워진 과탐 기조에서 평이하다라는 것이지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정말 순수하게 교과서 개념만 학습한 학생들은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평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페이지별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솔직히 개념 기출 탄탄하게 학습했다면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고난도 문제와 신유형 문제가 좀 도배가 돼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시간 내에 잘 해결을 하는 것이 관건인 그런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뭐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 몇 년 전쯤 지구과학만 하더라도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약간 산포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뒤쪽에 난이도를 몰빵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3페이지까지의 중상 난이도까지의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4페이지다 투자를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쭉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수능반을 진행을 할 때에도 매번 복습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쳐내는 그런 연습도 우리 아이들 시켜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지금 써져 있지만 1등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출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논리 및 스킬 숙지, 신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 과탐 과목 난이도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기출되었던 좀 고난도 논리, 뭐 고난도 유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스르르 풀어주지 않으면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기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출되었던 문제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걸 거의 암기하다시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능 지구과학의 문제 유형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학부모님 시절에 지구과학 생각하면은 뭐 지구과학 약간 돌멩이 이름 외우고 되게 그죠 뭐 수성, 금성, 목통 뭐 이런 거 외우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수능 지구과학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지구과학 문제 유형을 크게 나누자면은 이제 제 임의대로 나누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개념형, 자료 해석형, 추론형입니다. 이 개념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단서, 그 답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냥 내가 개념 단계에서 학습을 한 그 내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개념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개념 공부 탄탄히 했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답을 뽑아내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래프가 딱 제시되었을 때 이 그래프에서 특정 값을 읽어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문제 상황을 딱 던져주고서 여러 가지 어떤 퍼즐 조각들을 딱 던져주고서 이 퍼즐들을 네가 어떻게 잘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좀 난이도의 편차가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이 내 머릿속에도 없고 문제 속에도 없어. 아니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개념 단계에서 학습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념이 서로 다른 단원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래서 배울 때는 그냥 요거 따로 배우고 이거 따로 배웠는데 이제 시험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 두 개의 개념을 복합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현장에서 그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추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원리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를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가지고 답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매번 출제될 때마다 오답률 상위 5 안에 드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지구과학에서는 문제 나오고 한 문제 정도 추론형 나오면은 잘 냈어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인플레가 심해지다 보니까는 개념형은 한 절반 정도도 안 나오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이 자료 해석형과 추론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능 지구과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 개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개념의 원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되게 원리적으로 탄탄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그런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뚫립니다. 그래서 개념이 일단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철저히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지구과학에서는 이미 한번 기출되었던 내용들은 당연히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의 논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기출문제의 조건 한 문장이 있으면 이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 어떤 새로운 자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자료가 아니라 어떤 낯선 자료를 딱 맞닥뜨렸을 때 지구과학은요.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아무튼 그런 처음 보는 자료들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진행될 때마다 매번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해요. 뭐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은 얘들아 이 그래프를 딱 볼 때는 이 그래프 각 축의 의미와 증감 방향 그리고 축의 간격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 이런 걸 항상 강조를 해주는데 사실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굳이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말 당연한 내용인데도 그걸 딱히 학교나 교과서나 그런 데서 명시화해서 그걸 알려준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론적 사고를 또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어떤 새로운 자료, 신선한 자료를 딱 맞닥뜨리고서 내가 배운 개념을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안성진이 누구보다 잘 대비를 시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성진이 훌륭한 강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탄탄한 개념, 안성진은 얼마나 개념을 탄탄하게 해주냐. 자 교과서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태평양의 서쪽 가장자리에는 많은 섬들이 활 모양을 이루며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호상열도라고 한다. 자 일단 이 문장을 읽어보면 호상열도라는 게 뭐처럼 느껴지십니까? 뭔가 섬들이 줄지어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면 호상열도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022 6월 모평 지구과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A와 B는 뭐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B가 뜨거운 플룸이라는 녀석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선지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요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호상열도가 형성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답이 no거든요. 근데 50%가 넘는 학생들이 이걸 yes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도 사실 화산섬이 줄지어서 나타난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화산섬이 줄지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호상열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교과서적 정의에 의하면은 섬들이 줄지어 있으면 호상열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호상열도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섬들이 줄지어 있으면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섭입형 수렴형 경계라는 것과 나란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그런데 얘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섭입형 수렴형 경계라는 것과 나란하게 나타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호상열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처음으로 딱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막 내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그냥 개념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막 내는 거죠. 그런데 저희 수강생들은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교과서의 이 설명이 너무 부족한 설명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개념 교재에서부터 호상열도란 섭입형 수렴형 경계와 나란하게 호상으로 줄지어 나타나는 화산섬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섭입형 수렴형 경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서도 이미 강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인간 강사 중에서 이런 부분을 강의에서 강조를 한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토록 개념 하나를 전달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정말 철저한 연구 끝에 이 개념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도 정교한 개념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현강 커리큘럼 중에서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우리가 문제들을 싹 모아놓고 문장 단위로다가 이 문장은 무슨 뜻이고 이 문장은 무슨 뜻이며 이 조건은 왜 나온 거고 이거를 해체 수준으로다가 거의 발굴하듯이 뼈를 발라먹듯이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각각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숏컷 풀이가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앞으로 다시 한번 출제되었을 때 빠르게 풀어내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낼 수 있게끔 되게 강조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꿔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 자료 해석형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뭔가 처음 보는 자료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시험 현장에서 분명히 처음 본 그 자료가 남들과 보다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적중도가 높은 그런 컨텐츠들로다가 지구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저의 컨텐츠들 적중도가 미쳤습니다. 거의 작두를 타야 될 수준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냐? 이게 2025 6월 모평, 그러니까 작년 6월 모평 때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6월 모평을 대비하기 위한 저의 모의고사 컨텐츠에서의 문제거든요. 지금 뭔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셨던 지구과학이랑 크게 다르죠? 뭔가 좀 수학 같은 느낌이 들죠?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여기서 이 두 그림을 이렇게 스위치하고 이 두 그림을 이렇게 스위치하시면은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똑같은 문제 상황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흔한 문제 상황이냐? 아니에요. 그전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6월 모평 들어가는 아이들 이거 다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이 기출문제가 딱 출제가 되었을 때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교수님들 아니면 이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들이 레퍼런스로 삼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그럼 저 또 특정한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이런 부분이 출제될 수 있겠군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문제거든요. 이게 뭐 방사성 독립원소의 시간에 따른 함량과 자원소의 시간에 따른 함량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것저것 맞추는 뭐 그런 문제인데, 자, 주목하실 점은요.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확대 좀 해볼까요? 자, 이게 복수 테스트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6 구모에 출제되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 똑같이 들어간 거 보십니까? 이거는 적중도가 높은 자료들로다가 우리 학생들이, 제 수강생들이 수능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되면은 사실 추론 능력 자체가 에서 우리가 강의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자료들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2023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뭐 요걸 가리키면서 이 기억은 암흑물질이 분출되는 모습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요 문제가 출제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어디에서 출제된 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에서 요거 가리키면서 기억 가리키고 요것이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미 제가 적중을 시킨 바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어디에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철저한 기출 분석과 그 다음에 이 평가
출제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한 탓에 적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 앞으로 강의에서 굉장히 잘 다뤄드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추론형 문제를 대비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시즌 1 14주 동안 이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4주 동안 개념과 기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정말 개념 같은 경우에 정말 진짜 빈틈없이 꼼꼼하게 원리적으로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제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사실 과제 나눠주면 좀 끄적끄적거리다가 이렇게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로 해설을 달아가지고 제가 해설 영상 연결을 다 시켜가지고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해설 영상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한 어떤 기출 문제가 이제 과제로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치고서 한 5주 동안 이제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라는 심층 기출 분석 커리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엔제와 문제풀이 모의고사 콘텐츠가 진행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 개념 완성에 대한 설명만 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거든요. 그 수록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과 내용을 합집합해가지고 이 교육과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들어가 입니다.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런 교재들로 학습하는 우리 학생들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엄청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교재 중간에 보면은 성진 티스 코멘트라고 해서 이런 코너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고 넘어가야 할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면은 좀 기본 기출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 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교재를 딱 봤을 때 마치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코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도 나가고요. 필기 노트도 함께 나가는 굉장히 풍부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 이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애니메이션 PPT 자료와 직관적이고 풍부한 교재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구과 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돈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이 중심별과 행성이 어떤 시소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시소의 받침점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뭔가 좀 움직이는 그림으로 한번 딱, 정말 제가 번에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강평에서도 우리 시각화된 자료와 그다음에 직관적인 어떤 자료들, 직관적인 어떤 수업 내용, 이런 걸 장점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효과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장 관리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수업 시작 전에 복습 테스트 이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께 그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문자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후 얼마든지 질의응답 및 복습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원한다면 말이죠.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와 오픈 카톡을 이용해서 24시간 필요시, 선생님, 저는 이 카톡만으로는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줌을 활용해가지고 비대면 보강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매번 강의가 녹화되어가지고 그 복습 영상으로 올라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혹시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의를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학습 결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네, 지금 팜플렛 보시면요, 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수강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임땡민이라는 학생이 남긴 수강 후기인데요. 작년에 현강 듣던 학생이에요. 현강 듣던 학생이고, 처음에 왔을 때 4등급인가 5등급인가 시작해가지고 수능은 결국에 그 아깝게 이제 2개 틀려가지고 2등급 받은 그런 친구인데, 한번 수강 후기를 수록을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보시면 QR 코드도 나와 있는데 뭐 직관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도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대 합격 제자와의 인터뷰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제자 중에 또 의대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과 인터뷰하면서 저의 강의에서 뭐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구과학 1등급을 원한다면 당연히 안성진을 선택하시는 게 뭐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또 따로 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